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기금조교수이고 보라매병원에서 지금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베이글랩스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는 데서 의료 총책임자로 지금 겸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수부족부 쪽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매병원에 대해서 저희 이제 이재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좀 보라매병원은 좀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의 시립병원, 전국에 이런 곳이 없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화된 의료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800병상 규모입니다. 800병상 규모면 보통 우리가 종합병원으로 치면 약간 아주 대형보다 조금 낮은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병원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생각하시는 그런 대학병원급이 저희 800병상 규모이고요. 엄청나게 큰 병원들은 또 1000병상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본원 이런 데가 아주 큰 병원들입니다. 저희는 200여 명의 의사가 있고 20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0명 정도의 그런 규모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연평균 저희 보라매 병원의 환자 수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보라매 병원 800병상 정도 되고 200명의 의사가 과연 몇 명의 환자들을 외래는 80만 명의 환자를 보고요. 입원은 약 25만 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일 거예요. 거의 하나의 작은 도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이 돌아다니는 곳이고 아까 이제 아트 리서치에서 AI 스마트 시티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병원도 하나의 작은 소도시와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돌아다니고 있고 그 내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인력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될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병원의 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인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임상의사, 진료를 보시는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약사, 저희 간호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여러 가지 환자들을 도와주시고 환자의 치료와 교육 등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초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병리학 등. 그 다음에 행정가들이 있죠. 그래서 경영, 재무, 홍보, 전산, 보안, 법리 등 다양한 분야의 병원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AI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이제 찾을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타임에 환자를 몇 명 보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요즘에 많이 바쁘게 보고 있는데 한 타임이라고 하면 반나절을 보거든요. 반나절 동안 제가 보는 환자의 수가 80명입니다. 80명. 80명의 환자들을 보고요. 하루에 수술하는 게 작게는 10개고 많을 때 15개, 15명에서 20명까지도 수술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달 치면 환자 수만 하더라도 거의 1000명이 넘어가는 환자들이 거의 제가 다르게 됐는데 그 환자들을 보게 되면 80명의 환자들을 본다고 치면 한 명당 몇 분 정도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끔씩은 의자에 앉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환자 한 명 보는데 1분에서 3분 정도의 모든 걸 판단해요. 그 환자들에서 의무기록, 생체징후, 영상기록 이 모든 걸 다 판단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 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 환자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신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이 부분에서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중요 상태들을 요약된 정리본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생성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되게 되면 시간 절약과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또한 이제 이거 여기서도 중요 상태라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의료사고의 예방, 또한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각 제시 이런 것들을 AI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단기간 내이고요.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계속 환자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의무 기록을 작성하거나 미발견 질환을 예측하거나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거나 또는 저희가 의료 교육을 위해서는 환자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상의 환자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생성 AI가 많은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이거 환자 예시를 줘놓은 거예요. 51세 남자인데 이 환자가 당뇨성 족부용변으로 나한테 왔고 이 환자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CRP라고 해서 이제 염증수치 보고 있다. 보시기만 해도 어지럽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 영상 보고 피검사도 그려보고 그 결과를
요약해달라고 했더니 챗GPT에서 아래와 같이 요약을 했어요. 당뇨 조절 프로그램으로 수술받았고 항생제 먹고 있고 CRP는 정상이다. 깔끔하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네, 네, 이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과 장기간 내에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본은 장기간 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이 내용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 환자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환자 이 챗GP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생제를 중단하고 대신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고 특히 이 환자는 당뇨 관리를 잘해야겠다. 너무 훌륭한, 제가 봐서 레지던트 1년차보다 낫습니다. 제가 1년차가 제일 좋지. 그리고 다음 질문 또 해봤습니다. 이제 혹시 이 환자에 대해서 새로운 치료법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아까 잘 못 보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환자의 그 기저질환을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저질환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단 관리, 운동, 당뇨병 관리에 대한 약물 복용, 그 다음에 말초 동맥색증이 있으니까 흡연 중단, 항수판제 복용, 그 다음에 상처 관리 필요하다. 사실 모든 것이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챗GPT, 즉 제너러티브 AI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초의학, 기초의학 쪽은 지금 신약 개발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저희가 케미칼이나 아니면 단백질 구조에 대해서는 항상 전체 그 신약 개발의 비용 중에 3분의 1은 그거 만들어서 넣어보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2020년에 이제 네이처에서 논문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예측할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들이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이런 생성형 AI를 통한 이런 신약 개발에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환자에 대한 그런 이제 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어떤 것들이 쓰일 수 있을 것이냐. 환자의 모니터링입니다. 생체 징후. 결국 지금 환자들한테 병동이든 아니면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든 환자의 모니터링을 하는데 항상 저희들은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후 처리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들의 위험한 신호가 왔었을 때 그 신호를 결국 의료진이 확인하고 해석까지 해야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성 AI와 IoT 디바이스가 같이 가는 데서 선제적 보고 가능할 것 같고 또한 이제 이 환자들이 낙상, 욕창, 선망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예방 및 이 환자들이 우리가 다 못 보거든요. 24시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환자들에 대한 조기 보고 또한 이제 환자들이 실제로 수술한 병원에서 입원은 정형외과에서 입원 2주 동안 하지만 수술하는 거는 3시간이에요. 나머지 2주 동안은 병동에서 약 받고 상처 관리하는 건데 그 환자들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체치료제 등과 연계해서 재활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항상 이제 저희들이 욕먹는 거는 설명이 부족하다. 내가 어떻게 치료받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환자의 상담 및 교육에서 생성형 AI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 상태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평균 6개 이상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한 달에 2.4개 정도의 의료 병원이나 병의원을 방문합니다. 이러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결국엔 아까처럼 의무기록, 생체기록, 영상기록 같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것들이 병원이 한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람의료만 다니실 것 같고 거기에다가 B의원, C의원이 다니게 되면 결국에는 너무 많은 의료기록, 여러 곳의 의료기관, 이해하기 힘든 내용, 의료진이 부족한 설명. 결국 아마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단계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생성형 AI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산된 의료정보의 통합 및 요약, 상담 및 설명, 그 다음에 환자의 생활습관 규정 및 부작지도 이런 것들이 디지털 출자와 같이 연관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관리, 만약에 내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면 외래를 당겨주거나 상태가 괜찮고 약이 많아 있으면 외래를 더 늦춰주거나 이런 것들을 병원하고 연계해서 스케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맨날 보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 절차에 대한 처리 보조 이런 것들을 AI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했느냐?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데이터는 깔려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보건복지부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통합에 대한 국가에서 정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모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AI에 대해서 움직인다면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병원 행정에서 변화는 이 부분도 중요해요. 저희들이 보통은 우리가 의료 학회라고 생각하면 환자들 어떻게 치료할지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시장은 이쪽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대한 자동화, 그 다음에 재고 관리, 특히 병원 재고들의 약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버리게 되면 그건 다 낭비입니다. 다 그냥 돈 순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주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비용 분석, 그 다음에 직원 관리. 병원은 끊임없이 이 직원들이 그만두고 들어오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스케줄 관리나 이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것들을 AI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병원의 효율성 증대 및 비용 감소 부분에서는 이게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이게 오히려 더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환자의 치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병원 입장에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차지성 있는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왜 의료 헬스 분야는 한국 생성 AI 파운데이션 KGIF에 참여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협력입니다, 협력. 의료인만은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AI 전문가, AI 회사를 채우신 선생님께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로는 모든 걸 할 수 없고 실제로 지금 제가 얘기 들었을 때는 저희들이 부탁드릴 게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탁을 드리려고 여기 온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상생입니다. 상생. 병원은 아까 보셨지만 하나의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이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으시면 병원에서 해보시면 됩니다. 병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의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연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병원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쓰일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조화입니다. 조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의료 AI 학회는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거기는 치료에 조금 더 중점이 되어 있는데 의료에서 역시 병원에서 역시는 의료 외적인 부분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정적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홍익입니다. 결국에는 의료의 발전은 모든 분들께서 함께 이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희들은 KGIF의 적극적인 수요자이자 협력자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료 헬스 분야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기업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성 AI 수요자이죠. 저희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좀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런 것들 누가 만들어서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분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던지는 역할을 저희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지금 업체가 들어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디컬 AI나 이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기존 연구들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세트를 저희들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 테스트를 통해서 AI 개발력 데이터 축적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쪽은 윤리가 중요합니다. 윤리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먼저 제시해야지 나중에 정책적인 부분에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이드라인 제시 안 하고 우리가 막 개발하겠다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고 이게 나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의료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는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 분과의 의료적 자문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뭐 개발들을 하실 텐데 그 개발을 할 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 정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척추는 어떻게 뭐 아니면 이거 정신과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타분과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저희 기대는 이걸 통해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특히 의료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KGIF 좀 작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기존 회사들이 협업 통로, 그리고 창업 지원 이런 부분에서 의료 헬스 분야가 조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저희 이제 의료 헬스 분야는 KGIF에서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기대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